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내부자들입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나랑 규영이랑 영혼을 끌어올리는데 한 1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었어.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프레셔가 있었다고. 진심으로 하실 거 아니면 그냥 하지 마세요. 아니, 진심이었는데 그러게. 그 진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약간 체력이 부족했을 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느끼는 것보다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열심히 한 2명한테 뭐라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응, 상처받았어요. 네. 제가 민망해서 그래. 할 때마다. 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저희 소개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처음으로 뇌부자들을 들어주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오동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정신과 의사 셋이서 하는 방송입니다. 네. 네. 저희가 반갑다는 거는 이제 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실 그럼요. 새로운 청취자분들 네. 그리고 기존에 네. 응원해주시는 저희의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굳이 그걸 저희 눈을 빤히 쳐다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서로 반갑지는 않다라는 뜻이죠. 네, 저희가 최근에 이제 동해시에서 강연을 성황리에 잘 마치고 네. 네, 또 그냥 오긴 뭐해서 에어비앤비를 잡아서 1박으로 재밌게 놀고 왔거든요. 아, 진짜 너무 좋았어요. 네, 정말 동해시도 너무 좋았고 네. 네, 동훈이가 잡아준 에어비앤비도 너무 좋았고 동해 바다도 좋았고 회도 좋았고 그러니까요. 닭강정도 좋았고 네. 강연의 기회도 너무 좋았고요. 네. 그 야외에서 바다를 보면서 술을 마시는 게 정말 너무 황홀한 경험이었어요. 좋긴 했는데 네. 저희 강연 좋았다는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가서 놀았다는 얘기만 네네네. 네, 그게 아니고 이제 네. 동해 시민분들과 굉장히 뜻깊은 얘기 나누고 또 온라인으로 저희 청취자분들 많이 네. 만날 수 있었잖아요. 이게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이제 직접 가서 뵙고 말씀을 드리게 될 수가 있었잖아요. 네. 네. 뭐 왜 그래?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허경쌤이 강연 얘기 좀 해달라 그러니까 너무 기계처럼 가식적이야. 네, 되게 정형화된 멘트 있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 저는 굉장히 기뻤는데 저희 표현 방법이 저희 톤이나 이런 게 그래서 기계 같다 로봇 같다 그러실 수 있는데 너무 반갑고 기뻤습니다. 근데 담당자분께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저희 피드백도 굉장히 좋았다고. 네. 네, 저희 끝나고 저희끼리 얘기했잖아요. 네. 잘하더라.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 고생 많았어. 이 또 자전거에 3종 세트를 하면서 좀 자존감을 높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저희가 여태까지 셋이 나가서 했던 강연 중에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나이 헛먹진 않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게요. 네. Q&A에 좀 물이 올랐다. 그러게 지금 허경쌤 물이 오르셨는데요. 예전 같으면 제가 했을 것 같은 멘트인데 셋 다 이대로 꾸준히 늙어가면 나중에 네. 언젠가 나쁘지 않겠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셋이 합쳐 1.5 선생님이 되는 그날. 그날까지 가능하다. 네, 할수 열심히 있다. 해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그리고 또 아무튼 좋은 기회 주신 동해시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언제든지 전국 각지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좋아해요, 사실. 좀 안 좋아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좋아합니다. 네. 네네. 저희 밖에 있죠. 안 좋아하시는 네네. 분들은. 네. 네, 좋습니다. 오늘도 썰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코너는 이제 언택트 시간인데요. 저희가 메일을 통해서 받은 사연을 읽어드리고 이 사연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바 그리고 솔루션까지 제공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분의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 허경 스님 목소리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설명을 간단하게 하자면 17살 때부터 조울증 치료를 위해 꾸준히 병원을 다니며 약을 먹고 있는 21살 여자입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 간단히 제 마음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을
하는 A 마음. 정말 그런 생각들을 할 생각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 나쁜 말만 하는 B 마음이 있습니다. 이 B 마음은요, 툭할 때마다 욕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욕을 하기도 하고 그냥 이유 없이 욕을 하기도 하고 제 스스로에게 욕을 하기도 합니다. 그냥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B 마음을 인식이라도 하면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마다 죄책감을 가지면서 A 마음이 B 마음을 말립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어렵고 더럽고 음침하고 나쁜 말들을 합니다. 특히 화가 날 때는 말릴 생각도 못한 채 욕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비마음 때문에 자책도 많이 하고 죄책감도 많이 들게 됩니다. 또 언젠가 이성을 놓아버리고 그런 말들을 직접 입 밖으로 내뱉을까봐 두렵습니다. 약간 애정결핍같이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본론을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어릴 때부터 개인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영향인지 화를 잘 못 내는 사람이었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화가 나면 잘 못 풀고 그냥 매번 혼자 참기만 했었습니다. 나름 노래를 듣거나 잠을 자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풀리지 않았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났을 때는 회피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매번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참는 것 말고 딱히 다른 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가 스트레스를 받는 그 발화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나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고 그냥 좀 안 좋아하는 소식이 들리거나 내 계획대로 안 될 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잘 참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1, 2년간 그게 한계에 온 건지 화가 나면 쉽사리 진정이 되질 않고 몇 시간 동안은 씩씩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욕을 잘 안 하는 편인데 화가 나면 쌍욕을 하기도 하고 욕으로 도배한 글을 개인 SNS에 올리기도 해요. 물건을 다 집어 던지고 싶고 차라리 스스로 몸에 상처를 내서 아픈 감정으로 화내는 감정을 덮어버리고 싶기도 합니다. 물건을 던지는 것도 인형이나 베개, 이런 던져도 크게 문제가 되질 않는 것들을 던지고 싶은 게 아니라 유리로 된 물건, 전자제품, 좀 묵직하거나 딱딱한 물건들을 던져야 스트레스가 풀릴 것 같습니다. 비마음이 계속 머릿속에서 당장 소주병을 던져 깨트리고 그 위를 굴러서 몸에 상처가 나게 해. TV나 옷장을 발로 차버려.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거나 유리를 깨트려 손목을 그어버려. 등등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말을 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정이 되고 나서 후회하고 뒷수습을 할 저를 생각해 참기도 하고요. 그런 나쁜 행위들을 한번 하고 나면 그 느낌을 계속 받기 위해 또다시 그런 행동들을 할까 두려워 겨우겨우 참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겨우 참다가 안 쓰는 셀카봉을 벽에다 내려다 쳤는데요. 스트레스가 조금이었지만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분노 조절 장애일까요? 절 괴롭히는 비마음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비마음을 없애고 화를 잘 다스릴 줄 알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자, 좀 어떻게들 들으셨어요? 되게 무겁네요. 네, 그 고통이 정말 크실 것 같고, 야, 이거 진짜 힘들죠. 네, 그냥 저는 순간적으로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모든 사연에 이제 어떤 고통의 크기의 경중이 있겠냐만, 그래도 저희가 증상에 그 경중은 분명히 있잖아요. 네, 주관적인 고통이 아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에도 저희가 경도, 중등도, 중증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 것처럼 이분의 증상은 꽤나 무거운 편이어서 제가 진료실에서 듣는 것 같은 느낌을 오랜만에 좀 받았고, 마치 진료실 앞에 앉은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라는, 진짜 힘드시겠다,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 금방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렇게 힘드신데 지금 이만큼까지 참고 계신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네, 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참고 계신다고 했는데 와, 네. 사실 너무 참으시면서 더 괴로운 마음들이 커져 가시는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B 마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상당히 과격하죠. 소주병을 던져서 맞아. 깨트리고 그 위를 굴러서 몸에 상처가 나게 해.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려. 사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그런 과격한 내용들인데 그래도 참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겨우겨우 참아내고 계신 것 같고 한편으로는 이제 좀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좀 위태로워 보여서 걱정이 되는 마음이 많이 드네요. 네. 네. 약물 치료도 하고 계시다니까 그래도 치료 받고 계셔서 참 다행인데 약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들고 뭘 그러니까요. 어떻게 드시는지도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보죠. 가장 먼저 이 A 마음이랑 B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조금 독특해요. 네, 사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가지고 표현을 해주시는 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지는 않았거든요.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서. 두 분은 어떠셨어요? 뭐 간간히 계시죠. 네, 간간히 계십니다. 네, 저도요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정도까지는 하시는데 딱 정확히 명명을 해서 A 마음, B 마음 표현하신 거는 좀 새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요. 이 각각의 이름에 대해서, 각각의 그 캐릭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제가 그 뇌부자들 영상에서도 소개하기도 했던 나를 알고 싶을 때 뇌과학을 공부합니다라는 책에서도 이제 그 저자도 자기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의 이름을 붙여서까지 좀 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저희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 때는 건강한 자와 병적 자 그냥 이렇게 나눠서 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딱 A, B 너무 극명하게 지나치게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이죠 지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A 마음과 B 마음을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좀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이제 스플리팅, 우리말로는 분열이라고 하는 방어 기제인데요. 네, 문자 그대로 무언가를 두 가지로 쪼갠다 라는 의미죠. 이게 어떻게 방어 기제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사람이 굉장히 취약한 감정 중에 양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서로 뒤섞여 있는 마음 상태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게 어떤 사람에게 주는 그 내적 갈등, 그로 인한 어떤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미숙한 일종의 방어 기제 중 하나로 이 감정을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그 중에서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방어 기제라고 하는 거죠. 나쁜 감정으로, 나쁜 생각으로 분리된 것들에 대해서는 억누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외부 요인들로 투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 또는 나에게 속해 있지 않은 것이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또 저는 이제 처음부터 가능성으로 좀 떠올랐던 게 이거 강박증 아니야? 라는 생각이 솔직히 처음에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런 문장 특히 정말 그런 생각들을 할 생각도 없고 하기도 싫은데 나쁜 말만 하는 B마음이 있습니다 라는 문장에서는 이거 강박증이겠다 라고 처음에 딱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강박증에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내가 원하지도 않는 막 엄청 안 좋은 욕설이나 혹은 뭐 음란한 성적인 말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생각들 같은 것들이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데 슥슥 떠오르는 경우들이, 그리고 그 내가 한 거니까 어쨌든 또 이렇게 막 자책하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강박증의 가능성이 꽤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뒤에 부분 보면 강박증은 아니겠구나, 그냥 눌러 담은 감정일 가능성이 높겠구나 라고 생각이 든 이유는 화를 계속 참아왔었다. 참는 것 말고 나에게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리고 화가 날 때 더 욕설이 막 이렇게 나온다 라는 부분들은 사실 화가 난다고 강박증 증상이 막 올라오거나 더 이렇게 직결적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강박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이거는 동훈이가 말한 것처럼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그냥 눌러 담는 걸 떠나서 분열로 아예 나눠 놓은 거 아닌가. 그쪽에 좀 더 저도 한 표가 실리긴 합니다. 네, 그래요. 그리고 이 B 마음들이 떠올랐을 때 계속 A 마음이
말린다고 했어요. 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네, 이런 식으로 말린다고 했는데요. 우리의 이런 마음을, 네, 이제 프로이트가 예전에, 에고, 슈퍼에고, 이드, 이렇게 자아, 초자와 원초와, 이런 식으로 나눠서 설명을 했습니다.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드라는 거는 이제 쾌락 원칙, 되게 뭐 남들을 때리고 싶거나, 네, 어떤 사람과 뭐 어떤 성적인 뭔가를 하고 싶거나, 이런 욕구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요. 슈퍼에고는 어떤 도덕, 법, 원칙, 양심. 네, 양심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슈퍼에고가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은 뭐 법에 어긋나는 거야. 양심에 이건 안 되는 거야. 제지를 하는 네,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힘든 걸 중간에 에고, 네, 이 자아가 그걸 조절을 해주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비마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해서라도 화를 좀 풀고 싶은 네, 그런 충동과 가까운 이드, 네, 원초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A 마음은 평소에 하는 생각들 그리고는 좀 에고에 가까운 것 같고, 그리고 이걸 말리는 마음은 좀 슈퍼 에고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슈퍼 에고와 에고가 좀 의식화된 그런 부분들. 근데 이게 사실 이 부분이 또 방어 기제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크게 봤을 때는 이드나 에고, 슈퍼 에고 이렇게도 좀 설명을 드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계속 눌려오기만 한 이드의 힘이 너무 세서 이거 잘 감당이 안 되니까 자아가 분열이라는 방어 기제까지 활용해 가면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사연 속에서 비마음이 계속 머릿속에서 뭐 TV나 옷장을 발로 차버려,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거나 유리를 깨트려 손목을 그어버려 라고 끊임없이 말을 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 대목을 듣고 또 많은 분들이 환청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세요?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도 정신과 의사가 갓된 1년 차거나 아니면 정신과 의사가 아니라면 뭐 환청의 가능성은 아마 1번으로 놓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환청의 가능성도 있지만 네, 이렇게 마음속에 좀 분리된 자아들 이렇게 마치 목소리처럼 얘기하는 경우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신경증과 정신증으로 병을 좀 나누죠. 신경증은 뉴로시스, 정신증은 사이코시스. 이제 환청 같은 경우는 주로 이 정신증에서 들리는 거고요. 근데 신경증에서도 이런 식으로 느끼게 되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신경증과 정신증의 그 중간쯤에 있는 걸 옛날에 우리는 이제 보더라인이라고 봤었잖아요. 경계성 성격이 이런 거 아닌가라고 예전에는 봤었는데 이분도 신경증 쪽에 가깝지만 이런 소리들이 너무 지금 강하고 머릿속에서 끝없이 말을 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는 게 혹시나 그런 정신증으로 넘어갈까 말까 하는 그 경계에 서 계신 분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기도 해요. 맞아요. 지금은 어찌어찌 좀 조절하고 계시지만 이 끝없이 말을 해서 정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라는 이 포인트가 그 조절하고 있는 에고의 힘이 많이 약해져 있는 그런 상태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너무 힘들어서 약해지신다면 실제로 뭐 환청 까지도 뭐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분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분열을 통해서 이제 분리해낸 부정적인 부분을 외부에 투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쁜 부분은 나에게 속해 있지 않아. 이건 밖에서 온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바깥으로 공을 던지듯이 그걸 집어 던지게 되는데 사실은 이 원리가 결국에는 이제 환청이 형성되는 정신역동이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요. 사실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각, 내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목소리인데 이 내용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거를 분리를 해내서 외부에서 나를 공격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외연화된 증상이 환청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환청으로 좀 발전하고 있는 과정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 이제 쓰고 계신 약을 좀 보고 싶다는 거고, 그러니까 꼭 정신증이 아니더라도 항정신병 약물을 이럴 때 많이 쓰거든요. 자아가 많이 약해져 있다고 느낄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진료하시는 분들 중에
분명히 정신증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현병이나 뭐 환청, 망상 절대 아니고 그저 이렇게 좀 자아가 분리돼 있고 병적인 자아가 자기를 너무 공격하는 분들, 그래서 항상 긴장돼 있고 불안하고 마음이 너무 힘드신 분들에게 그냥 항정신병 약물을 쓰면은 마음이 진짜 편해지실 때도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게 날 그렇게 비난하는 목소리가 좀 꺼졌다. 그런데 그걸 또 분명히 조현병은 아니고 정신증은 아니고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어쨌든 현 시점에서 이분의 진단을 좀 뭘로 붙일 수 있을까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울증 진단을 받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저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닐까요? 라고 이렇게 스스로 물어봐 주시기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좀 하세요? 저는 분노 조절 장애랑 거리가 멀다고 생각을 해요. 네, 분노 조절은 사실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거죠. 이만큼 화가 맞아. 나는데도. 네. 분노 조절 장애를 진단하려면 결국 실제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아니면 물건을 파손을 하거나 그런 거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그러고 싶은 마음만 표현을 하실 뿐 네, 그런 바깥으로 표출되는 그런 행동은 없으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 뭐 간헐성 충동 조절 장애 뭐 이런 거 진단을 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이제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완전히 통제가 되어야 되는 거다라고 아마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행동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내면에서 계속 분노라는 감정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 같거든요. 이제 저도 비슷하게 이걸 이제 분노 조절 장애 영역으로 보기는 어렵고 사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조울증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하니까 뭐 기분 장애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아까 김종수 쌤이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성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정신증과 신경증의 경계에 있다고 하는 어떤 경계성 성격으로 좀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은 아닐까라고도 좀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가 아직 그렇게 경험이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제가 봤던 분들 중에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난하는 증오하는 목소리가 들리시는 분들은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분도 조심스럽지만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싶고 저는 어릴 때부터 개인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 영향인지 화를 잘 못 내는 사람이었고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사실 정말 오늘 다양한 증상들을 가감없이 다 적어주셨는데 여기서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 딱 표현해버린 것 자체가 이게 얼마나 무거운 일일지에 대한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다 오픈해도 열지 못할 무언가가 아마 있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자라난 자기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아직까지 크게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추측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게 약간 족쇄처럼 발목을 잡고 계신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어떻게 해야지 이 마음을 좀 다스릴 수 있을지. 네. 특히 이제 사연자분께서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절 괴롭히는 비마음을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비마음을 없애고 화를 잘 다스릴 줄 알고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마음을 없애겠다라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 비마음을 없애겠다라는 마음부터 좀 바꾸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사실 정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감정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 100%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없애고 싶다고 해서 없어지라 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이면 정말 좋겠죠. 사실 그러면 이제 항상 좋은 기분만 느낄 수 있을 테니까. 근데 그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게 뭔가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의지로 조절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아까 강박증 가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박증이 저는 메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강박증 때문에 이렇게 생각이 계속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이 떠오르시는 분들한테도 이런 얘기 되게 자주 드려요. 그거 지우려고 하면 할수록 더 떠오른다. 그냥 이거 또 왔구나 라고 일단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오히려 가벼워지는 법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나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지금 바로 잠들어야지 하면 못 자요. 예. 나 이번 골프공 진짜 잘 쳐야지, 최고의 힘으로 잘 맞춰야지라고 하면 무조건 헛스윙 납니다. 예, 사람의 마음은 원래 그래요. 네, 그래서 없애려는 시도, 동훈이 말한 것처럼 이거부터 내려놓으셔야만 합니다. 네. 이게 이 사연자분께서는 화, 분노, 공격성, 공격적인 어떤 말들, 이거를 굉장히 안 좋게 보시고 계시죠. 네, 이걸 없애버려야 할 무언가로 계속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거는 사람이 가진 본능입니다. 네,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네,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도 사실 속으로 이런 공격성이나 화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네, 저희 이번에 많이 보고 왔잖아요, 서로 다. 많이 있어요, 많이. 네. 그렇죠. 네, 네, 네. 네. 저희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평소에 더 눌러 담으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을 뭔가 좋은 것과 나쁜 것으로 나누죠. 네, 뭐 기쁨, 뭐 어떤 행복 이런 건 좋은 거고, 네, 화, 분노, 뭐 짜증, 뭐 이런 실망 이런 건 나쁜 거야. 라면서 네, 되게 본인이 많이 이런 특히 부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이걸 되게 스스로도 또 부정적인 사람이라, 부족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이 감정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쁜 걸로 나눌 거 아니라는 거죠. 네, 부정적이라는 의미는 그 해당 감정이 가진 속성일 뿐이고요. 그 감정을 가는 행위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이런 감정으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사연자분께서는 계속 이 비마음을 나쁜 걸로 생각하고 없애려고 하는데 없어지지 않잖아요. 네. 이렇게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되고, 네, 그 스트레스가 되는 만큼 다시 화나 공격성으로 돌아올 거예요. 네. 저희가 아까 욕동, 프로이트식으로 표현하면 욕동이고, 이게 융식으로 표현하면 그림자, 섀도우거든요. 근데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모든 거에는 이제 명과 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자 없애려고 하면은 네, 그것만 스트레스 받다가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냥 진짜로 저희 셋 다 똑같은 말씀 드리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고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분께서는 받아들이시는 게 되게 두려울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면 이 마음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 반대죠. 오히려 이 마음을 받아들여주고 인정을 해줘야 그만큼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진료실에서 그 아이 하나를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행동 조절이 잘 안 되는 문제로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공장소에서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떼쓰고, 사실 오늘 진료실도 들어오자마자 발로 이렇게 책상들을 차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또 어머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가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큰데 이거를 어떻게 좀 적절하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니까 점점 이제 수위 높은 행동으로 관심을 끌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는 이제 어머님께서 너무 바쁘고 동생까지 태어나면서 이 친구한테 관심을 충분히 쏟아주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지금 관심 받고 싶은 마음이니까 우리 행동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이 친구랑 좀 시간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뭔가 조금 더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시도들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게 이 상황에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게 바로 이제 어린아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화가 나는 어린아이가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더 심하게 때를 쓰는 것처럼 이 감정도 주목을 해주지 않으니까 점점 과격한 방식으로 본인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과격한 언어들, 뭐 소주병 위에서 굴러라, 베란다에서 뛰어내려라, 네, 정말 과격한 것들이죠. 근데 이 목소리들이 정말로 나를 해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나 좀 지금 바라봐 달라고 나한테 이렇게 좀 간절하게 외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 감정을 밀쳐내는 대신에 그냥 바라봐주고 아, 나 참 많이 힘들었구나 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이런 게 좀 답이 아닐까. 갑자기 또 저희가 그 리뷰자들에서 얘기했던 케빈에 대하여가 생각이 났는데 거기서 케빈도 뭔가 엄마가 자신의 마음이 왜 그런지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니까 점점 더 문제가 커져 나가고 그런데 오히려 마지막에 왜 그런 거니? 라고 질문을 던지고 안아주니까 처음으로 수그러들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은 생각의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왜 그런 거니? 라는 질문을 이제 B 마음에게 던질 차례인 거죠. 이 마음은 어디서 온 거고 말하고자 하는 게 뭔지. 이 부분은 아마 사연자분이 스스로를 좀 되짚어 보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닿는 지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B가 너무 세거든요. 지금 B가 너무 세서 그 케빈 어머니도 결국 케빈을 폭주를 막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서야 이제 다독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상담을 하셔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하시기는 너무 힘들 거고요. 게다가 자아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좀 쉽지 않은 작업이고 자아가 더 흔들릴 수도 있어요. 일시적으로 더 안 좋아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충분한 시간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좀 진행을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치료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가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김종수 선생님 방금 말한 것처럼 사실 무조건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한다고 뭐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들을 파헤치는 게 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박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압력에 못 이겨서 이렇게 팍 날아가 버리고 그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쏟아져 나오듯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정말 기억이나 그것에 수반된 감정들이 막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쏟아져 나오면서 정말 스스로를 막 해치려는 충동을 이기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힘든 기억을 끄집어내는 게 답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지점인 건 맞죠.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상담을 같이 병행하고 있지 않다면은 조심스럽게 같이 좀 해보시는 거. 대신에 단기간 내에 끝내는 게 아니고 조금 긴 시간을 잡고 차근차근 한 걸음씩 치료자랑 같이 나가보시는 거를 꼭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여러 가지 좀 건강한 방식으로 이 화나 공격성, 이 분노를 표현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그 예전에도 보면 뭐 노래를 듣거나 뭐 잠을 자면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해서 해봤는데 풀리진 않았다. 결국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났을 때는 회피하는 방법뿐이었다. 라는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데 저는 이 화나 스트레스를 다 풀려고 하셨던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지금 분노화 어마어마하시잖아요. 네. 사실 약간 김만 빼는 정도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 화를 다 없애버려야지 이 비마음이 사라지는 방법만이 되게 좋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야.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어떤 것도 안 되실 거예요. 맞아요. 네. 사실은 정말로 비마음이 하라는 대로 이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다 풀리지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들 사용해 보시는 건 좋은데 이 마음을 다 없애기 위한 그런 수단까지는 말고요. 네,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조금 김 빼는 정도의 여러 가지 수단들, 네, 한 가지 아니어도 되니까 네, 여러 가지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치료를 대하는 많은 분들의 어떤 태도에서도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야만 맞아. 진짜 치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그대로예요? 네. 그대로 아닌데. 그렇죠.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면은 뭐 둘 중에서 있다. 그게 이제 처음이랑 똑같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문제를 수량화시켜서 100이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40, 50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아직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거는 좀 이분법적인 사고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분열이라는 방어 기제와도 맞닿아 있는 사고 방식입니다. 뭔가 어린 시절부터 매사를 좀 좋은 거 나쁜 거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해오다 보면은 그 사이에 분명히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는데도 이런 것들을 좀 잘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치료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든 허경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다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도 뭐 100 중에 10, 20이 줄어들어도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거거든요. 네, 100만큼 견딜 필요 없는 게 되잖아요. 네. 네, 조금이라도 버티기 쉬운 게 되고요. 네, 중언부언일 수 있지만 이것까지만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나 헬스장 벌써 아직도 5년째 다니고 있어. 난 왜 거기 그렇게 졸업을 못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다들 칭찬하죠. 스스로도 칭찬하고 나 되게 끈기 있고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어. 병원을 다니거나 심리상담센터를 다니는 것 역시 똑같습니다. 길게 가고 있으면은 물론 도움이 없이 되는 게 더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나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중이고 그 노력을 놓지 않고 있는 중이에요. 이거는 분명히 칭찬해 줄 만한 일인 거고요. 좋습니다. 네, 사연자분께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좀 저희 나름대로 드려봤는데 사실 워낙 사연자분이 안고 계신 문제의 무게가 가볍지 않다 보니까 얘기가 다소 좀 무겁게 흐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꾸준하게 치료 잘 받으시고 여러 가지 좀 생각을 달리 해보시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연에서 제가 선정한 키워드 토크의 주제는 바로 욕입니다. 욕. 네. 오동훈 선생님이 좀 한욕설 하니까 일부러 이 키워드로 뽑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동훈 선생님께서 이제 그 방송에서 한 이야기를 듣고 스트레스 방법으로 욕을 네. 사용하게 되셨다는 이제 환자분도 계셨습니다. 제가 사실 얘기 많이 했었죠. 네. 욕. 욕 잘 하세요, 두 분? 어떻게 참 잘 알면서 물어보네요. 네. 본인 입으로 좀 듣고 싶어요. 저랑 규영이는 사실 굉장히 드물게 욕을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욕을 못하나 싶을 정도. 그러니까 좀 저도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은연중에 욕이 굉장히 나쁜 거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거 알고 계세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네, 욕은 나쁜 거 아닙니다. 저는 항상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욕 전도사예요. 네. 이게 사실은 아주 성숙한 방법이 아닐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생각해보면은 누군가를 때리거나 뭔가를 부수는 것보다는 입으로 공격성을 풀어가지고 좀 해소가 된다면은 맞아요. 또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저랑 규영이도 사실은 이건 뭐 내부자들 오래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농담이라는 거 아실 거고. 근데 규영이는 그러게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진짜로 잘 안 하긴 해요. 네. 저는 솔직히 어릴 때 진짜 안 하는 아이였거든요. 정말로. 정말로. 근데 그 대학병원 인턴 때를 기점으로 확 진짜 무슨 이렇게 30년간 막혀있던 둑이 뚫린 것처럼 그 인턴 시기의 힘듦을 버티기 위해서 욕설이란 방어 기제를 많이 사용했다가 점차 다시 좀 많이 사그러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뭐 동훈이랑 같이 지낼 때는 뭐 둘이 하는 대화의 절반이 욕이었죠. 진짜요. 네. 뭐 저희가 힘들다고 징징대는 거는 아닌데 그 시절에 어쨌든 스트레스가 많았던 거는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랜만에 이제 학교 친구들 말고 이제 바깥쪽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을 만났는데 한 형이 이제 저랑 얘기를 하다가 야, 근데 너는 욕이 왜 이렇게 많이 늘었냐? 지금 하는 얘기에 80% 이상이 욕인 거 아니야? 라고 진지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턴 때? 네. 인턴이었나 1년차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인턴 1년차 뭐 이럴 때쯤에 네네네. 정말 저도 스스로도 깜짝 놀랄 때가 있었어요. 막 너무 힘든데 전화가 오면 욕이 한번 나온 다음에 네 인턴입니다 이러고 끊은 다음에 또 마무리 전화 뾰로롱 끊기는 것처럼 욕이 내 입에서 또 나오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전혀 누구도 시키지 않았고 나도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나왔었죠. 그리고 인턴방에 있으면은 그런 욕설들이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여기저기서 네. 네. 그 콜 끊고 나면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화를 하신 분에 대한 욕이라기보다는 그렇죠. 상황에 대한 화죠. 맞아. 그럼요. 네. 아, 왜 이렇게 일은 쉴 새 없이 쏟아지는가. 그렇죠. 저도 그때는 욕 많이 했고요. 사실 저는 욕을 고등학교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렇게 어떤 그런 대인 관계에 대한 친구 관계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소위 뭐 되게 관계 잘하고 인싸인 친구들 말투를 많이 따라 했었어요. 지금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될까요? 뭐 어떤 욕을 하는 걸? 네. 인싸 친구 말투. 그 고등학교 때 인싸 친구 말투는 지금 기억나지 않지. 네. 근데 우리는 뭐 사투리도 이렇게 좀 쓰고. 더 보고 싶은데요. 네. 충청도 사투리긴 했지만. 네. 네. 하여튼 뭐 유튜브 쇼츠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지역만의 레어한 욕설 있나요? 아니요. 저 이제 청주에서 학교 다녔잖아요. 거기 욕 뭐 특별한 거 없어요. 네. 진짜 뭐 바보야. 그 너무 미화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왜 이래? 맞아요. 진짜 어린 나이 근데 때 우리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남자끼리 저 남자고등학교였는데 뭐 무슨 년 이런 거 붙여서 많이 했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진짜 많이 그랬어요. 네. 미친년이 뭐. 삐입 처리 좀 해주실래요? 이거? 네. 그런 거 어쨌든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때 고등학교 때 잘 나가는 친구들 욕 많이 섞어서 하잖아요. 맞아요. 강해 보이려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막 썼었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좀 되게 이질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막 센 사람은 아닌데 센 말투를 사용하니까. 네. 그래서 좀 인지하고 나서 조금씩 줄이고 이제 욕을 하지 않는 다른 친구의 말투를 따라 하면서 네, 좀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네, 고등학교 때랑 인턴 때 그때 두 번의 피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로 일을 하면서도 사석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욕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 이게 정신과 의사의 좀 특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정신과가 더 힘들다, 너무 뭐 화가 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정신과 의사는 사실 조금 더 감정을 절제하기를 요구를 받아요. 네, 애초에 저희가 처음에 수련을 받을 때 뭐 치료자는 뭐 하얀 백지 같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으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반응도 좀 보여주면은 그게 뭔가 환자에게 영향을 주고 이제 환자의 감정을 순수하게 탐색하는데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표정이나 이런 것들에도 좀 신경을 쓰게 되고, 사실 뭐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 항상 좀 지지적인 표현들을 위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아주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균형을 잡아나가는 과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 몇 년 동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때 이제 동훈이와 제가 기회만 되면 만취하려고 노력했던 시절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그 규영이가 그런 말을 남겼죠. 내가 망했을 때를 돌이켜보면 항상 동훈이가 같이 있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생각해보면은 그냥 아까도 얘기했던 그 섀도우, 그냥 계속 일을 하면서 누구를 돕는 사람의 역할인데, 그게 우리의 삶의 그냥 일부가 아니라 그때 우리 삶 전체였잖아요. 병원에서 먹고 자면서 그냥 계속 좋은 사람, 뭔가를 해야만 하는 사람, 그러면서 계속 쌓이는 섀도우들이 뭔가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짧은 시간에 응집력 있게 나가려면은 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냥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런 뭔가 성숙하지 않은 방법으로 폭발적으로 확 풀어냈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뭔가 내 삶에서 그런 것들의 균형이 조금 더 맞아 떨어져 가니까 이제는 옛날만큼 그런 도구로서의 술이, 도구로서의 욕이 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주로는 혼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욕을 섞어서 한다거나, 네, 그렇죠. 아니면은 대상한테 하는 욕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사람한테. 그렇죠. 막 누군가랑 이렇게 싸우면서 욕을 한다라는 게 아니고, 얘기를 할 때 이제 욕을 많이 섞는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초자와 그 이드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성이라는 게 사실 사람이 가진 본능이고 저희도 뭐 예외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정신과 의사라는 타이틀이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초자로 작용을 하면서 그걸 좀 이렇게 꽉 누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희의 에고가 좀 취약해지거나 아니면 술 때문에 취약해지거나 아니면 안에 있던 어떤 감정들이 막 들썩들썩하는 그런 시점이 되면은 그게 이제 비집고 나오는데 그 형태가 욕인 거죠. 그래서 그거를 아까 이 사연자분에게 조언 드렸던 것처럼 아 너무 꼴 보기 싫은 나의 나쁜 모습이 나왔어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 그만큼 눌러 담고 있었구나. 그래서 만약 이번에 큰 문제가 없었다면 그냥 잘 빼냈구나. 다만 조심은 해야겠구나. 그렇죠. 그리고 뭐가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들을 만들었을까? 점검을 해볼 수는 있겠죠. 내가 뭐 그렇게 근원이 쌓여 어디 있을까? 그렇지. 그리고 또 어떤 식으로 다시 풀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건설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데, 김종 선생님 말한 것처럼, 아, 욕을 하다니 난 정말 쓰레기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나쁜 도문이야. 이제 이렇게 되면은 그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자기 이미지의 통합이라는 게 발달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히는 이제 대상 이미지의 통합이라고 저희가 하는데, 어렸을 때 우리가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의 이미지를 처음에는 아이들이 통합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별개의 대상이 존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를 잘 채워주는 대상은 좋은 엄마, 그렇지 못한 대상은 나쁜 엄마인데, 사실 엄마는 한 명이잖아요. 근데 엄마가 뭐 상황에 따라서 좋은 엄마가 될 수도 있고 나쁜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이가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인지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두 대상을 분열을 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 엄마가 사실은 두 명이 같은 사람이었구나.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사람이었구나. 이제 따져보니까 그래도 대충은 좋은 엄마, 충분히 좋은 엄마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이걸 이제 대상 이미지의 통합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거든요. 나의 약점을 자꾸 이렇게 분리해내서 뭔가 안 좋은 대상, 나쁜 대상으로 여겨서 버리려고 할 게 아니고, 나한테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 역시 나야 라고 자꾸 받아들이려는 시도들이 필요해요. 네. 근데 그게 참 꼴보기 싫어서 꼴보기 싫어서 자꾸만 회피하게 되는 거죠. 부정하고 부인하고. 근데 그래서 계속 눌러만 담는 사람들은 결국에 문제가 터집니다. 우리 그런 기사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 어디보다도 가장 도덕적일 줄 알았던 집단에서 알고 보니까 가장 추악한 범죄가 뭐 벌어지고 있었다라거나 그런 이미지만 보여주던 사람이 뒤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 역시 믿을 사람 없네 라고 사람들이 실망하게 된 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지는데, 그게 그렇게 초자를 강요받을 때, 어떤 특수한 페르소나를 더 강요받을 때 그게 문제가 터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연예인분들의 사건 사고 뭐 당연히 뭐 변호해주거나 옹호해줄 생각은 전혀 없지만, 연예인들을 지나치게 공인으로 보고 그들에게 도덕적 기준을 강요하는 거는 또 잘못된 거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어요. 안 그래도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느라 이렇게 사실은 마음속에 항상 눌리는 게 있을 텐데, 부정적인 감정들을, 그걸 더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 기준을 강요해버리면 사건 사고가 더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오히려 말 그대로 사람들에게 진짜로 많이 널리 보이는 사람인데 그런 사건 사고가 가지는 파급력이 더 클 수밖에 없고, 그런 부담감 때문에 당연히 공황장애나 이런 거를 앓게 되는 사람들도 더 많이 생기고, 뭐 의사에 대해서도 똑같은 시각들을 사실은 강요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의사는 이제 뭐 정우 선생님 책에도 그런 문장이 있어서 저도 동감했었는데, 환자보다 그 무엇보다도 그냥 자신의 업에 더 충실해야 되고, 그것만을 목표로 사는 사람이 가장 선인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회적 압박이 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죠. 다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래요. 네. 저는 이 욕이 또 좋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이게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욕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초자가 거대한 경우가 많죠. 왜냐면은 욕이라는 거는 뭐 사회 통념상 좋지 않은 거,
네. 그렇게 분류가 네, 되어 있죠. 그 비도덕적인 거.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초자, 양심, 네, 이런 도덕 그런 게 크게 차지하는 사람들은 욕을 못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그렇게 초자가 큰 사람들은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 탓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대부기인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남 탓을 하는 것도 그건 나쁜 거니까,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사실 뭐 더 괴로워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좀 남 탓해라. 네, 상황 탓이나 네, 그 사람 탓을 조금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욕을 하면은 그러니까 나에 대한 욕 말고요. 네, 그 상황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혼잣말로라도 욕을 딱 하게 되면 확실하게 좀 더 그런 투사나 네, 뭐 합리화, 예, 그런 외부 기인이 되거든요. 맞아. 네, 그런 점에서 나를 좀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 않나. 네. 가끔 그 규영이 말한 것처럼 진료실에서 이렇게 감정을 진짜 억압하고만 살아오시고 분명히 남한테 뭔가 피해받고 있고 착취당하고 있는데도 본인 탓을 하시던 분들이 이제 막 감정이 약간씩 끌어올려오다가 진료실에서 갑자기 막 욕설이 자기도 모르게 약간 섞여 나오고 막 너무 죄송하다고 막 이럴 때 저는 마음속으로 되게 반기게 되는 상황들이 있죠. 진짜 감정이 나왔구나.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치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담에 약간 거대한 담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그 뒤로 뭔가 확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대신 해드릴 때도 좀 있어요. 너무 눌려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은 일부러 조금 과장되게 정말 미친놈이네요. 이런 식으로. 맞아요. 네. 저도 이런 단어 여기서 제가 쓰면 안 되는 거 아는데 이러면서 이렇게 나올 때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아까 허경원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욕이 그냥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나쁜 것으로 분류되어 있죠. 근데 이런 시각 역시나 좀 이분법적인 분열의 사고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만 활용하면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고 뭐 아주 선이다, 최선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차선의 옵션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욕을 장려할 거예요. 네, 적절한 장소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욕은 건강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A마음과 B마음 두 가지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시는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욕이라는 키워드를 주제로 키워드 토크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오늘 방송도 좀 여러분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 들고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